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600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4,570선 위로 올라왔고요. 골드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1,798이고요.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6만 달러 선 위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44%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 기준으로 7,28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5만 8천 달러 부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6만 달러 선을 잘 지켜준다면 앞으로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6만 3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지지선은 5만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바이누를 잡으러 도지코인이 갔습니다. 30%가량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오징어 게임 관련 코인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퀴드 게임 토큰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1초 만에 매진이 됐고 2,400%가량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금융권도 디파이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금융연구소들이 디파이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앞으로 또 규제기관과 글로벌 시장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연구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금융기관 없이 P2P 거래로 이뤄지는 걸 말합니다. 이에 은행 같은 전통적 기관의 중개 없이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디파이를 다룬 최근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라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직원들이 대출 한도를 좀 조회를 하고 그리고 이자율을 산정하고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쳤다면 이제 디파이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따른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바로 또 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최근 디파이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국내 금융연구소들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디파이에 예치돼 있는 글로벌 자산 규모는 109조 원 수준입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국내 은행의 원화 저축성 예금과 비교를 했을 때 7% 수준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10개가량의 디파이 토큰 가치 총액은 총 33조 원 수준인데 이건 국내 주요 은행 9개사의 시가총액을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디파이가 지금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지라도 그 성장성만큼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디파이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비용 절감, 그리고 거래 시간 절감, 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정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디파이가 해킹이나 보안 사고 등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을 때 디파이가 기존 금융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좀 같이 공존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위해서 금융권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금융 결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조직했습니다. 도이치방크와 소시에테 제네랄, 스트라이프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디지털 유로에 이제 가담을 할 전망인데요. 이 시비는 민간 부문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디지털 유로 시장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자문단은 11월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기 보고서도 만든다고 합니다. 유럽위원회와 각종 이 중앙은행의 대표자들이 이 활동을 하고요. 또 유로 시스템 하나에서 유로 소매 지불위원회도 자문단이 활용한 이 내용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또 2021년 9월 크리스틴 리가르드가 ECB 총재가 10월부터 2년 동안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CBDC 발행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금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목적으로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문단을 꾸린 만큼 디지털 유로도 차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아는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까지 어떤 곳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CFTC 위원자 지명자가 암호화폐 본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과 상품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위원장 지명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피력했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그동안 CFTC는 법적 권한 한계로 인해서 규제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CFTC가 앞으로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기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이 벌금 합의건을 말했는데요.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이 중에 60%가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FTC가 어떤 권한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암호화폐 거래가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면서 증권과 상품 전반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규제 이슈는 이제는 좀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잘 반영한 그런 규제가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